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 부동산 채널 195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공장 매매계약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자 없는 완전한 매매계약서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공장 매매계약서 작성 요령과 각 조항별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장 매매계약서 양식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장 매매계약서의 구성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떤 사항을 확인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공장 매매계약서의 작성 요령과 각 항목별로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공장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하자 없는 완전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끝까지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장 매매계약서의 양식을 보시겠습니다. 그 양식을 보시면 공장 매매계약서 맨 먼저 표시되는 것이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이 공장의 소재지, 면적, 또 용도, 공장이기 때문에 전력 용량이 몇 킬로와트인지 이것을 표시를 합니다. 두 번째는 매매대금에 대해서 표시를 하죠.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또 그 지급 일자를 표시를 합니다. 또 세 번째부터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일반적으로 준수를 해야 될 사항들, 아주 중요하죠. 이런 사항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작성 일자, 마지막으로 매도인이 누구고 또 매수인이 누구고 또 중개업자가 누구인지 이런 사항들을 표시를 해 줍니다. 전반적인 공장 매매계약서의 양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장 매매계약서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매매대상 물건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공장의 소재지, 면적, 용도, 전력 용량, 기계 목록이 표시가 되죠. 그런데 집원이 여러 개이든지 아니면 공장이 여러 동이든지 아니면 또 기계 목록이 상당히 많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목록을 별도로 만들어서 간인을 찍어서 첨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매매대금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 금액과 지급 일자를 표시를 하죠.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험부담, 그래서 이 위험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가 부담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계약 해지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일곱 번째는 가장 중요하죠. 특약사항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약 당사자,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중개업자를 표시를 하고 서명 날인, 이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공장 매매계약서의 구성 항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확인사항에 대해서 이번 슬라이드와 다음 슬라이드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인지를 신분증 등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부득이하게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 또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서
대리인을 확인을 하고, 또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과 직접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위임 사실하고 위임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계약서에 그 확인 내용을 명시를 해놔야 다음 분쟁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부득이하게 대리인과 계약할 때도 대금은 반드시 소유자 계좌로 입금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 등을 발급받아서 면적이나 경계, 도로관계, 도시계획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그 사항들을 매매금액에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서 저당권 등 제한물건이나 가압류 등 권리침해 여부를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매매계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잔금 지급 전에 이 사항들은 모두 말소가 돼야 되겠죠. 다음 여섯 번째로 전기나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과금 미납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 지급 전에도 부동산 등기부를 반드시 새로 발급받아가지고 당초 계약할 때 없었던 담보물건이나 권리 침해 사실이 추가로 등기가 돼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장 매매계약서의 작성 요령과 항목별 해설을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 매매계약서를 보시면 공장 매매계약을 체결을 한다는 사실을 먼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은 다음과 같이 공장 매매계약을 체결을 한다. 이렇게 공장 매매계약 체결을 한다는 사실을 먼저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조에는 매매대상 물건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매도하는 물건은 본 계약서에 첨부되는 별지 목록과 같으며 다음을 포함한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단한 목록일 경우에는 별지 목록을 작성을 하지 않고 이 매매계약서에 그대로 기입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집원이 여러 군데이든지 아니면 공장 동수가 많든지 기계 목록이 복잡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별지 목록을 만들어서 그 목록을 간이를 찍어 가지고 계약서에 첨부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소재지, 공장 건물과 부지, 구축물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부대설비, 비품, 차량 운반구, 전화 가입권 이렇게 모두를 포함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공장 전체, 그러니까 기계장치, 토지건물, 부대설비, 차량 이런 것들이 다 목록에 포함이 되고 이것을 다 매매 대상에 포함을 한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해설을 보시면 이러한 것들은 부동산 등기부의 표제부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주소나 면적, 건물 구조, 용도 등을 조사해서 기입을 하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에서 권리관계는 부동산 등기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참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의 표시관계, 그러니까 면적이라든가 건물 구조, 용도 등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우선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권리관계는 부동산 등기부가 우선, 이런 표시관계, 면적 같은 것은 대장이 우선, 이런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매매대금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 총 금액,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 금액하고 지급일자를 제2조 매매대금에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도금과 잔금은 한 달 텀으로 지급을 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도금과 잔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텀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설을 해드리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금액은 착오나 수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동시에 기입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향후에 부가세 납부를 대비해서 매매대금 총액을 토지와 건물 기계로 구분을 해서 부가세 납부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수인은
이 공장을 매수를 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이 공장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감정평가서에 토지와 건물과 기계 이 세 가지가 금액이 따로따로 책정이 돼서 기입이 됩니다.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는 토지와 건물과 기계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매대금 총액을 안분해서 구분을 하면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매매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세가 제외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토지는 공부상 면적과 측량 면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정산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기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매도인 갑의 의무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 위험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약의 해지 사유가 매도인에게 있을 때는 그 받은 계약금과 똑같은 액수의 계약금을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배액배상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 계약의 해지 사유가 매수인에게 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한다. 이런 내용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약 사유가 매도인에게 있을 때는 배액배상, 위약 사유가 매수인에게 있을 때는 지급한 계약금의 포기,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분쟁 해결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계약사항을 기반으로 갑과 을이 합의해서 해결을 하는데, 합의에 의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해결을 한다. 이렇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특약사항을 명시를 합니다.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해서 적용한다. 이런 것을 명시를 해서 특약사항을 기재를 합니다. 이렇게 중개업자의 중개하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했으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갑과 을은 계약서 3통을 작성을 해서 각각 서명 날인을 한 다음에 한 통씩을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 이렇게 3명이서 각각 한 통씩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중개업법에 의하면 이 계약서는 5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계약 일자가 쓰여지겠죠. 이렇게 갑과 을, 중개업자가 자기 회사명, 대표자, 그리고 또 날인을 해가지고 이 계약서를 보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해설을 간단하게 보시면 계약 체결 일자를 기재를 하고, 계약서가 만약에 2장 이상이면 간인을 찍고 계약서의 번호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회사가 법인이면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을 해줘야 됩니다.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및 중개업자 수만큼 작성을 해서 각각 그 원본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공장 매매계약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일하시면서 공인중개사로서 크게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공장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장 매매계약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